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된 나라, 바로 중국이잖아요. 2021년에 정부가 나서서 거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선언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은 이제 이 게임에서 완전히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무려 14%가 바로 그 중국 땅 아래에서 그것도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기묘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랄까, 문 닫았다고 소문난 공장이 한밤중에는 이전보다 더 시끄럽게 돌아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네.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거의 못 벌어서 울상이라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금지된 채굴이 유령처럼 부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성이 무너지는 이 모순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기묘한 상황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시장을 거대한 용광로라고 본다면 지금 어떤 쇠는 녹아 없어지고 있고 또 어떤 쇠는 더 단단하게 재련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왜 이 용광로에 몰래 석탄을 다시 집어넣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 상황부터 빠르게 되짚어 볼까요? 중국 정부가 채굴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죠. 모두가 중국은 이제 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그머니 세계 3위 채굴 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전기입니다. 전기? 네, 중국 내에서도 특히 신장이나 스촨성 같은 지역은요, 수력이나 석탄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남아돕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지역 정부나 전력회사가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는 건가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남아서 버려지는 전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전기를 헐값에라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채굴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이런 명목을 내세우고요. 와,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치로 바꾸는 일종의 지하 경제가 형성된 셈이군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국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돈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주인 없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주인 없는 데이터 센터요? 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AI랑 클라우드 붐이 불면서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상만큼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텅 빈 말 그대로 유령 데이터 센터들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공급 과잉 상태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 텅 빈 공간과 이미 다 깔려있는 전력 인프라가 비밀 채굴장으로 쓰이기에 완전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준 셈입니다.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버려진 마을이 무법자들의 소굴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채굴 장비, 그러니까 곡괭이 자체와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시장의 무기 공급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같은 세계적인 채굴기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알죠. 이 기업들의 중국 내 판매량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채굴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외 수출이 예전보다 좀 어려워졌거든요. 수출길이 막히니까. 네, 바로 그 막대한 물량이 자연스럽게 중국 내 수시장으로 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버려지는 초저가 전기, 그리고 위장하기 좋은 텅 빈 데이터 센터. 거기에 헐값에 구할 수 있는 고성능 채굴기.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의 지하채굴 경제가 부활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금지령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값싼 전기와 장비로 다시 판을 깔고 있는데 정작 그 판에 참여한 전 세계 선수들은 왜 전부 울상이라는 걸까요? 돈이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해시프라이스라는 지표가 등장합니다. 해시프라이스요? 네, 지금 채굴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같은 성능의 채굴기로 오늘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채굴자의 일당 같은 개념이에요. 아, 일당이요? 그렇죠. 그런데 채굴 업계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는 룩솔 데이터를 보면요. 이 수치가 페타의 시당 34.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불황인 거죠. 역대 최악이라니 전기가 거의 공짜라고 해도 이익을 내기 힘든 수준이라는 거네요. 도대체 무엇이 채굴자들의 일당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린 겁니까? 네 가지 요인이 동시에 채굴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채굴 보상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죠. 월급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 부수입이었던 거래 수수료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너스가 사라진 셈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나머지 두 요인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경쟁의 강도인데요. 먼저 전체 네트워크의 연산력, 즉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수도쿠 퍼즐을 푼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시레이트는 그 모든 사람의 두뇌 파워를 합친 겁니다. 경쟁자가 역대급으로 많아진 거죠. 와, 전 세계 인구가 수도쿠 하나를 풀려고 달려드는 그림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수도쿠 퍼즐의 난이도, 즉 채굴 난이도를 계속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문제 자체도 어려워지는군요. 네, 그 엄청난 두뇌 파워를 가지고도 딱 10분에 한 번씩만 정답이 나오도록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채굴자 입장에서는 일은 더 힘들어졌는데 보상은 줄고 경쟁자는 미어터지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결국 비트코인 가격, 수수료, 난이도, 경쟁자 모든 변수가 채굴자에게 최악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사면초가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는 자와 사라지는 자가 명확하게 갈리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광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요. 불순물은 녹아 없어지고 진짜 강철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순물은 그럼 전기료가 비싼 지역에서 구형 장비로 비효율적인 채굴을 하던 채굴자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비 전원을 끄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살아남는 강철은 누구인가요? 중국이나 중동, 남미처럼 초저가 전기를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신형 고효율 장비를 대량으로 보유한 거대 채굴 기업들이죠. 아, 자본력이 있는 곳들이군요. 네, 이들은 이런 불황을 버텨낼 체력이 있고 오히려 경쟁자들이 쓰러져 나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약세장에서 강한 손이 약한 손의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개인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채굴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개인 채굴자나 소규모 업체들이 던지는 장비와 비트코인을 대규모 자본이 헐값에 받아내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용광로에서 살아남은 강철들이 모두 중국 같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거대 기업에 집중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바로 중앙화 리스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큰 문제일까요? 어차피 2021년 이전에도 중국이 채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고 비트코인은 그때도 잘만 돌아갔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탈중앙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채굴 파워가 특정 국가나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면 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한 국가가 자국 내 채굴 기업들을 통제해서 특정 거래를 검열하거나 네트워크를 공격하려 든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지니까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종류의 중앙화, 그러니까 전통금융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종류의 중앙화, 즉 채굴 집중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쳐진 거죠.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안정성 너머에 있는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에 대한 문제군요.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바닥은 어디쯤일까? 가격이 언제쯤 반등할까? 다들 이게 궁금할 텐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격 차트 말고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나무, 즉 가격보다 숲,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세 가지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신호요? 첫째, 채굴자들의 항복,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채굴자들의 항복이요? 네. 운영 비용을 감당 못한 채굴자들이 버티다 결국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을 추적하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라 아프지만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해서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는 뭔가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일부가 떠나도 전체 파워는 유지된다는 거. 그렇죠. 일부 채굴자들이 항복 선언을 하고 떠나더라도 전체 해시레이트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그 빈자리를 더 효율적인 다른 채굴자들이 옳다구나 하고 바로 채워 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이 아주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요? 마지막은 이 과정에서 중소채굴자들이 시장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들의 장비가 대형 채굴사들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M&A가 활발해지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즉, 구조조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약한 채굴자들의 항복,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힘, 그리고 시장의 재편,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장의 바닥 구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아닌 시장의 뼈대를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가격은 마지막에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인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전기와 텅 빈 데이터 센터라는 현실적인 경제 논리 위에서 유령처럼 다시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결과 글로벌 채굴 시장의 경쟁은 역대 가장 치열해졌고 채굴자들의 수익성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지독한 환경이 시장의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서 비효율적인 채굴자들을 걸러내고 있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채굴자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굴은 늘고 수익은 줄고 시장은 더욱 강해진다. 지금 이 거대한 재련 과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용광로에서 살아남는 강철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미래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